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학부 윤경입니다. 오늘도 미래 경영학에 대해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석연료로 인해서 이제 어떤 미래가 올지 화석연료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 기반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 유지를 하고 있어요. 하다못해 농업조차도 화석연료가 없다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비료의 생산, 또 이 비닐하우스, 그다음 식량의 어떤 생산과 분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극히 낮아요. 7, 80% 정도는 거의 식량을 수입을 해야 되는 상태죠. 뭐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쌀은 거의 자급자족이 되고 있는 상태고 밀 같은 건 90 몇 %, 콩도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야 됩니다. 쇠고기 같은 건 50% 자급이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식량의 국제적 유통 자체를 보면 화석연료가 없다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태예요. 현재 인류 사회라고 하는 건 화석연료가 없다라면 유지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석연료를 때우면 때울수록 우리가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죠. CO2가 증가를 하게 돼서 사실 기후변화가 상당히 가속화되고,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면 인류학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옵니다. 일부 학자들 혹은 일부 국가의 경우에 화석연료와 기후변화 간의 상관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말은 다 거짓말로 봐야 됩니다. 실제 상당히 장기간의 통계적 연구, 그러니까 인류 역사 이전까지 포함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기후변화와, 그러니까 즉 CO2의 누적과 기온 간의 상관관계를 지질이나 혹은 얼음을 통해서 수만 년간 누적된 얼음을 통해서 측정이 가능한데, 그걸 보았을 때 최근 들어서 상당히 급격하게 증가를 해요. 과거에 빙하 시대 때에도 간빙기나 이렇게 빙하 시대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기후 변화가 이루어진 적이 그러니까 지질 역사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봐야 되고요. 물론 기후 변화 CO2만 있는 게 아니라 메탄가스 상당히 많이 작용을 해요. 지금 제가 지금 엄밀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소의 방구에 메탄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메탄가스가 실제 CO2보다도 온실가스 효과 수십 배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 키우는 소만 가지고도 기후변화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식생활부터 시작해서 많은 걸 바꿔야 돼. 특히 이제 화석연료 사용하는 거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인류 사회가 화석연료로 지속되지 못하지만, 인류 사회가 화석연료가 없으면 지속되지 못하지만, 현재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로 계속 때우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게 언제쯤 도래할 거냐라고 좀 질문해야 되겠죠. 우리가 100년 후, 1000년 후라고 하면 뭐 탈화석연료 사회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혹자의 경우는 10년 이내에 우리가 어떻든 유의미한 탈화석연료 사회로 넘어가야만 된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있고, 전 그 부분에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상당히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있는데요. 뭐 2.5 시나리오, 4.5, 8.5 시나리오인데, 이건 8.5 이거는 뭐냐면 단위 면적당 1평방미터당 태양광 에너지 받는 게 8.5W가 더 많아지는 게 8.5 시나리오예요. CO2가 있으면 더 우리가 누적되면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니까,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8.5W를 시간당 더 받는다는 의미고요. 그럼 기준은 얼마나? 230W 정도 됩니다. 8.5W를 더 받게 되면 온도 한 몇 도가 더 올라가고 4도 정도가 더 올라갑니다. 4도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극도의 어떤 기후변화가 발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재앙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좀 하는 걸로 하고, 탈화석 연료에 대한 전망을 어떤 화석 연료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미래 예측에 대한 전망이고요. 제가 작년도에 모 기관 가서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인류 사회에 있어서 문명 발전은
어떤 에너지 사용하느냐하고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어요. 그 선사시대 때는 우리가 기껏해 쓸 수 있었던 거는 뭐 우리 인력, 그다음에 일부 충력, 뭐 소의 힘이라든가 말의 힘이라든가 이런 거 사용을 했었겠죠. 우리 기원전부터 실제 농업 사회에 들면서 수력 발전이나 풍차 같은 걸 조금 사용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연자방아나 뭐 어떤 그런 그 물레방 같은 거 수력을 이용을 했었던 거였죠. 근데 네덜란드나 이쪽에서는 풍차까지 이용을 했었던 거였었는데요. 근데 이런 기초적인 힘들 그래서 급격하게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급격하게 늘어났던 건 산업혁명 때부터예요. 산업 때부터입니다. 그때 증기기관에 의해서 상당히 우리가 석탄을 태워서 상당히 큰 힘들을 활용할 수가 있었죠. 그간 우리가 그 생산, 그 수요는 많이 있었으나 생산이 공급이 안 돼서 경제 성장 자체가 지체됐었던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런 그 증기기관의 발명과 산업혁명으로서 생산성 자체가 극도로 발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1차 산업혁명의 어떤 증기기관이 전 세계에 퍼진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워딩 자체도 토인비가 이제 지은 거거든요. 토인비가 이제 19세기 말 정도에 이걸 졌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이 산업혁명의 성과물들이 전파된 상당히 많이 걸렸다. 제가 이따가 뒤에서 그래프도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에너지원에 대한 게 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그 석탄 에너지 사용되는 그 힘 자체가 미미하게 증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19세기 말 1870년대 전기가 발명되는데 2차 산업혁명이 발달을 하죠. 이때는 1차 산업혁명 때는 뭐가 필요하면 석탄과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석탄과 물 근처에 공장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전기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에너지원을 특정 그 물과 석탄의 근처가 아니라 전기선이 들어갈 수 있으면 어디든지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시의 폭발적 증가를 가져옵니다. 이게 2차 산업혁명의 큰 의미예요. 그다음에 그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는 약간 논의가 달라요. 이게 이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얘기하면서 3차 산업혁명을 이 공장 자동화, 컴퓨터, 그다음에 팩토리 오토메이션, IT 기술을 이용한 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갖고 한 공장 자동화하는 걸 의미를 합니다. 1960년대, 70년대. 근데 제레미 립킨은 제3차 산업혁명을 똑같이 에너지 혁명으로 봐요. 그래서 제레미 립킨은 태양광 발전이나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핵융합 발전에 의해서 에너지 비용이 사실상 최종 단위 에너지 비용, 즉 마지널 코스트 비용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는 상태의 사회를 상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비슷해 거의 에너지 혁명 더하기 뭐 디지털 기술 뭐 다 한 게 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클라우 슈밥이 얘기했던 거는 디지털 혁명의 그 나노물질 혁명, 생명과학 기술 이런 것들이 제4차 산업혁명을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레미 립킨은 여전히 에너지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산업혁명이라고 한 측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힘, 제조업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레미 립킨의 견해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런 그 IT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전 지식혁명, 지식의 변화, 어떤 사람들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전환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산업혁명의 차원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을 좀 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우리 인류 사회가 그 산업 그 화석연료로부터 완전히 탈피를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레미 립킨 얘기한 제3차 산업혁명의 시대로 넘어가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봐주셔야 되고, 거시 역사적 측면에서 에너지와 인류 역사의 발전을 좀 봐줘야 되는 상태이죠. 인류가 좀 더 한 단계 나아가려면 어떻든 이런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하는 건 필요해요. 화석연료라고 하는 거에 발목 잡힌 상태에서 지식혁명을 해봤자 인류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전환이 21세기 안에는 어느 정도 유의미한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상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2050년 이전에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2050년이 전환기이긴 한데
2050년 이후에는 충분히 정착할 거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이 한참 활동할 때죠. 2050년이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50대, 60대밖에 안 되는 상태거든요. 근데 제가 그건 그 나중에 장생사회라고 여러분 좀 오래 사는 사람, longevity society, 그 장생사회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봐야 되고 지금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원들 의미를 해요. 지금 이 밑에 그 살색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살색이 살색이라는 의미가 재미나네. 황인들이 얘기해서 살색, 혹은 백인들의 살색이 되겠죠. 백인들 살색으로 본다면, 백인들 피부색으로 본다면, 이게 이제 그 인간의 인력, 혹은 뭐 수력, 풍력, 뭐 충력 정도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회색이 석탄, 석유, 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GDP에 올라가는 성장하는 것들도 보면 에너지원들에 따라서 급격하게 새로 등장하는 거에 따라서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들 자체가 많아지고 이거에 비례해서 GDP도 성장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인류 사회는 GDP가 증가시키려면 화석연료를 떼어야 되는 상태예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는 아주 근본적인 역설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기후변화를 억제하려면 화석연료를 덜 떼어야 돼요. 화석연료를 덜 떼오게 되면 경제성장이 정체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죠. 인류 사회가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것하고도 우리가 좀 그 신종 코로나를 좀 뛰어넘는 좀 큰 범위로 신종 전염병과 기후변화는 상당히 강한 상관관계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류 사회에서 근본적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야마니, 아메드 자키 야마니는 그 야마니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우리가 석기 시대 사람들이 돌을 다 써서 더 이상 돌이 없어져서 끝난 것이 아니듯이 석유 시대도 석유가 다 끝나서 우리가 다 써서 끝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길래 이게 1970년대 이야기를 합니다. 1973년도에. 이게 1973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성견지명이 있는 거죠. 지금 중동 국가에서 탈화석 연료 경제라고 하는 의미는 화석 연료가 더 이상 많이 수출되지 않았을 때 중동이 어떤 산업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근데 좀 이걸 의미를 확장을 하자면 인류 사회 전체에 대한 의미를 확장시켜서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저는 후자로 좀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석유 시대는 당연히 종언될 수밖에 없고요. 그 초기에 뭐 석유나 화석 연료가 충분치 않았다. 우리가 제한제라 그 경제제다. 충분치 않다라고 하다가 지금 수백 년 정도는 쓸 수 있는 양을 갖고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화석 연료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셰일가스도 있고요. 뭐 계속 유전은 발견되고 있는 상태예요. 문제는 뭐냐면 화석 연료가 부족한 게 아니라 화석 연료를 계속 때우면 인류가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걸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화석연료의 이제 미래 동인들을 좀 보면 뭐 글로벌 인구 증가, 뭐 우리나라 인구 감소, 우리나라 측면이긴 하지만 디지털 범용 기술, 요즘 적지는 않았지만 연료 그 에너지 관련된 기술, 그다음에 동남아, 인도, 아프리카 경제 성장, 디지털 경제로 전환, 기후 변화의 가속화, 화석연료 수출 통제, 좀 와일드카드입니다. 와일드카드라고 하는 거는 일어날 가능성은 뭐 높지 않은데 일어나면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와일드카드예요. 근데 저는 신종 코로나, 신종 감염병이 확률적으로 하나의 트렌드화 되어 있는 상태예요. 언제,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지가 와일드카드에 대한 결정이지, 언제 그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신종 코로나 이후에 다시 전염병, 신종 감염병이 등장할 거야. 이건 거의 확실합니다. 근데 화석연료 수출 통제도 제가 봤을 때 와일드카드라고 했지만 언제일지 모르지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있을 거예요. 이게 근데 생각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질서의 닭과 중국의 GEI 이거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글로벌 인구는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서 한 110억 명, 110억 명까지 좀 증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감소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죠. 인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화석을 계속 떼워야, 더 많이 떼워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빈곤이 감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기준 연한이 한 2016년인가일 텐데 그때 1.9달러, 하루 1.9달러 정도가 만큼 1.9달러를 생계, 소비로 할 때 그 이하로 소비를 하는 걸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데 그 절대 빈곤율이 전 세계적에서 그 비율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 역으로 얘기하자면 전 세계 중산층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중산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즉 절대 빈곤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식량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중산층의 입장에서 보면 식량에 대한 다양한 식량 수요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식량 수요가 다양한 식량 수요가 늘어날 거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쌀만 먹었던 사람이 빵도 먹고 이렇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지금 중국의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산층이 늘어나면 그만큼 쾌적한 환경을 원하고 따라서 에어컨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것이고 에어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량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화면이 끊기네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의 우리나라 인구 감소는 어떤 식으로인지 그 우리나라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가 이제 선진국으로 계속 이제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산업 구조도 변화해야 되고 인구 구조도 좀 감소하기 때문에 한국만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소비는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 전체에 대한 얘기, 기후변화 전체에 대한 얘기는 글로벌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한국의 인구가 조금 줄어든다라고 해서 기후변화가 약화되거나 그런 건 아니겠죠. 단지 우리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에너지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디지털 범용 기술 자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건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거예요. 요거는 요 그림은 제가 작성한 거고요. 범용 기술의 정의를 하자면 기술에 인해서 이제 그 범용 기술은 여러 군데 쓰는 기술을 의미하거든요. 범용 기술로 인해서 특정 지역은 글로벌리 상당히 경제적 임팩트가 큰 것을 그런 기술들을 범용 기술이라고 합니다. 전기, 증기기관 이런 게 다 범용 기술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범용 기술의 등장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과거에서는 보면 인쇄술 이런 것들이 다 범용 기술이거든요. 수백 년에 한 번씩 등장을 했다가 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상당히 좀 그것이 늘어나지요. 한 20, 30년에 한 개씩, 두세 개씩 등장을 하다가 제가 봤을 때 최근에 이렇게 급증한 형태로 드러납니다. 제가 이제 2000년까지는 그 다른 분의 그 책에서 가져왔고요. 그 이후에 있는 21세기의 거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증거를 가지고 그냥 개념적으로 좀 범용기술 후보군이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이건 인류 역사의 패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 디지털 범용기술 자체에서 인류 역사의 패턴이 바뀌고 있다. 에너지 소비의 패턴도 바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패턴에 대한 것들은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한 얘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라고 보여지고요. 이 디지털 기술은 사실은 이제 요번에 신종 코로나로 봤을 듯이 비대면, 원격 근무, 원격 교육, 그다음에 원격 진료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아울러서 IoT 기술 같은 게 일상화되는 경우에 전기에 대한 소모 어떤 소비를 상당히 많이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봐줘야 돼.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에너지를 감소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기술 부분에 대한 것들 보면 우리가 미래 기술로 보면 태양광 발전이나 핵융합 발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태양광 발전의 지금 효율은 에너지 전환율은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과학기술 발전 40%, 50% 정도 됐는데 그 정도까지 상용화되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다음에 핵융합 발전이 상당히 궁극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는데 MIT의 테크놀로지컬 리뷰나 이쪽에서 보면 2040년대 초에 상용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후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전망은 특별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델파이라고 한 기법에서 합의한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전망이다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좀 제가 봤을 때는 비관적인 시각과 긍정적인 시각이 좀 교차하는 상태예요. 그 정도 높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한 1,500만 도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 상태로 알고 있어요. 그 이에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는 수소, 붕소, 핵융합 발전에 대한 기술들도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높지 않은 온도에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최근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좀 상당히 좀 진짜 가능한 건지 타당한 건지 기술적인 현실성이 있는 건지 경제성은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검토돼야 되기 때문에 불확실성 자체가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 기술들이 꽤 이야기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이제 PwC의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쿠퍼스의 2050년도까지 국가별 경제력 전망인데, 제3세계가 상당히 급등하는 걸로 보여져요. 인도가 이제 중국은 계속 1위고요. 인도가 2050년경에 2위로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들도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베트남이 그 PwC 전망에 의하면 우리나라보다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상당히 급등하고, 이렇게 제3세계가 그 GDP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무슨 일들이 발생을 하냐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이코노미 이런 얘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시나리오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최악의 시나리오 8.5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경우에는 지금 내해예요, 사실은. 일본이 막고 있어가지고 바닷물이 그렇게 빨리 유동이 안 돼. 그래서 그 기후 변화가, 바다 온도가 다른 지역보다 2배씩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기온이 빨리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얘기는 좀 달리 얘기하면 북한 지역이 좀 약간 그 개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기후변화가 진행이 되면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기후변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나무들이 북반구에 좀 북쪽 지역으로 좀 더 잘 자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기후변화가 좀 전반적으로 나쁜 결과이나 특정 지역, 특정 국가에게는 이득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러시아 쪽이나 이쪽에서는 그걸 이득을,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경제적 이득이나 전략들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의 개마고원이나 그쪽 위쪽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경제적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질 거고요. 또 캐나다 지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어쨌든 지금 기후변화가 상당히 8.5 혹은 그 이상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은 식량 생산도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태가 되고, 인간의 최저 거주지도 상당히 문제가 돼요. 인간이 거주한 지역의 대부분이 좀 바닷가가 많거든요. 낮은 지역이 많은데, 기후변화가 진행이 된다는 얘기는 이쪽 지역들이 다 침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침수가 되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방을 높이고, 댐을 더 쌓고, 이렇게 제방을 더 쌓아서 높이는 그런 것도 하겠지만,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없고, 그 비용도 상당히 막대하게 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고, 그걸 떠나서 폭풍이나 이런 것들도, 태풍 이런 타이푼, 허리케인 이런 것들도 더 빈번하고 더 규모가 크게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인간의 최적 거주 지역이나 식량 생산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어 죽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게 될 거예요. 그것도 금세기 안에. 그 얘기는 우리 인류가 아주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이게 그 이야기예요. 지금 WEF에서 월드 이코노미 포럼에서 2020 월드 글로벌 리스크스라고 하는 리포트를 냈는데, 그 중에 가장 다 주목해서 얘기하는 게 기후변화고요. 기후변화의 국제적 조치가 실패할 거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당히 극단적인 기후변화가 왔을 때, 그러면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는 소고기 안 먹을 거고요. 소를 재배하는 게 줄일 거고, 화석연료를 통제할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은 봉쇄될 것이고요. 미국은 셰일가스를 자국의 소비로만 돌릴 거고 수출 금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화석연료의 90% 이상을 수입하는 우리나라한테는 엄청난 경제적 타격이 있을 겁니다. 중국의 에너지 자금률은 96%에 해당이 돼요. 얘네들은 강대국으로서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를 할 때 막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화석연료에 대한 통제. 화석연료가 부족해서 비싸지는 게 아니라요. 화석연료를 주축국들이 유통을 막고 수출입에 통제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 한국 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라고 상당히 큰 화두가 되겠죠. 이거는 일본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에 대해 공동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세계 질서 지금 다국화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거는 보여드리는 그림은 도표는 경제 규모를 기준으로 국가별, 대륙별로 이렇게 한 것인데요.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미국 지역 이렇게 비슷하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 50억 불 주둔 비용이 이렇게 달라고 하는데 이것들 보면 어떻게 보면 세계 질서가 다국화된 하나의 증상이라고 봐야 돼요. 미국이 국제경찰의 역할을 그만둔다라고 한 얘기는 그만큼 자국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진단들이나 예측들은 꽤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질서가 다국화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에너지의 헤게모니에 대한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되겠죠. 어떻든 현재 화석연료 기반 경제, 정치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헤게모니는 장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미국은 셰일가스나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오히려 수출 국가가 됐는데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러시아는 좀 보이지 않게 협업을 해서 그걸 러시아의 주도로 지금 유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유가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이 미국의 셰일가스 회사들의 이 도산할 수밖에 없는, 얘네들은 셰일가스는 이 추출 비용이 한 50불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기술 발전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10불 정도밖에 안 되는 중동하고 경쟁 상대가 되지 않겠죠. 러시아나 중동하고. 그렇게 됐을 때 에너지 헤게모니에서 미국이 힘을 못 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미국이 군사력 갖고 다시 호르무즈 해협의 중동 지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국이 올라가고 있고 중국의 에너지 자금률이 96%예요. 그다음에 러시아의 경우에 에너지 부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쪽하고 천연가스나 혹은 수력 발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해 되면 우리가 상당히 더 저렴하고 청정 에너지 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세계 질서의 다국화에 대응해서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전 세계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지금 중국은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에서 글로벌 그리드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중국 쪽에서 먼저 얘기를 한 것이긴 하지만 이 글로벌 그리드라고 하는 전 세계 전력망을 연결하는 거 아주 고압으로.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떤 일들을 만들 수가 있냐면 사하라 사막 지역에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초고압 직류로 거기서 중국까지, 우리나라까지, 혹은 미국까지 전력을 정손할 수가 있어요. 그럼 미국에도 멕시코 지역이나 그런 사막 지역에, 그 다음에 호주에도 그 사막 지역에, 혹은 중국의 고비 사막에 대단히 태양광 발전 팜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핵융합 발전소를 지어서 전 세계가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만든다라고 한다면 인류는 제레미 리피킨이 얘기했던 제3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글로벌 그리드에 대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당히 유의미한 얘기죠. 지금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쓰는 걸 얘기를 할 때 아주 일부 예측은 금방 전환될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포캐스팅한 걸 보면
지금 녹색이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되는데 2050년이 된다 하더라도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후변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 한 가지 보면 이 인당 소비량을 보면 이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줄어들지 않아요.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이 빨간 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간 빨간 선, 빨간 선이 위로 올라간 선이 석탄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제3세계에서 석탄 에너지 소비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석탄 에너지는 상당히 저렴한 에너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더티 에너지, CO2 같은 걸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고요. 미국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3세계, 제가 앞에서 제3세계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그 석탄 에너지를 더 쓸 수밖에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석탄 에너지 더 쓴다는 얘기, CO2가 더 나온다는 얘기, CO2가 더 나오면 기후변화가 가속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아요. 에너지 미래 기술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핵융합 발전 언제 가능할까? 사실은 좀 비관적입니다. 생각보다도. 근데 이제 우리가 비관적으로 볼 수는 없겠죠. 근데 2040년대에 가능하다라고 한 전망도 있고요. 좀 더 어렵다는 전망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 동소 핵융합 발전에 대한 것들도 화두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좀 기다려 봐야 되고요. 소형 원자력 발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스몰 모듈러 리액터라고 불리우는데 요게 그 냉각 장치가 특별하게 없이 공기에서 냉각을 한다 하더라도 괜찮기 때문에 상당히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도시의 경우에 이 소형 원자력 발전 같은 걸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형 원자력 발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항공모함 할 때 다 소형 원자력 발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분산 발전의 하나의 대안이 되고요. 그리드 패러티라고 하는 거는 태양광 발전 비용이 석탄 화력 발전 혹은 다른 발전보다 더 싸지는 경우를 의미해요. 특히 석탄 화력 발전에 비해서 싸지는 걸 의미하는데 어쨌든 특정 지역, 페루 같은 지역에서는 이 그리드 패러티를 이미 달성했다라고 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기술 발전에 따라서 빨리 올 겁니다. 수소 경제 부분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태양광 발전의 경우에 한번 생산을 하게 되면 소비되지 않으면 다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저장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수소 경제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다. 물 분해를 통해서 다시 수로 만들고 수소를 가지고 수소 연료 전지에서 다시 전기로 만드는 이런 형태의 순환 구조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너지 미래 기술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발전을 보자면 이게 카르도샤프 척도라고 하는데요. 타입 1, 2, 3가 있습니다. 타입 1은 우리 행성에 오는 모든 태양광 에너지를 다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타입 2는 우리 태양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거. 그 다음에 타입 3는 은하계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쓰는 걸 타입 1, 2, 3라고 불러요. 근데 현재 인간의 수준, 이게 지수적인데, 인간의 수준은 타입 1을 1, 타입 2를 2, 타입 3를 3이라고 한다면 0.7, 0.8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우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타입 1 이상을 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태양계를 넘어서서 다른 행성으로 여행을 할 수 있으려면 타입 2를 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에너지 수요와 문화 척도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거는 기술과 정치 경제 시스템에 대한 거예요.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전부 다 그 미래학적 사고 혹은 정치 경제에 대한 철학에 해당되는데, 크게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 그리고 기술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답이야. 그 다음에 자본주의 이후의 정치 경제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 축으로 봤을 때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기술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신다라고 하면 이런 자본주의도 하나의 답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기술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 라고 하면 그 사상들 중에 보면 자본주의
가 대안이 될 수 있어라고 보는 견해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좀 약간 다른 정치 경제 시스템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근데 뭐 물론 다른 정치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도 기업은 존재할 거고 우리 경영학은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다른 불가능한 미래를 꿈꿔야 할 때라고 얘기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관련돼서 좀 거대 전략이 좀 필요하다. 다각화된 세계지 속에서 한국의 에너지 믹스 전략은 뭐냐? 한국의 글로벌 그리드망, 글로벌 에너지 인터커넥션망 지분을 어떻게 참여할 거냐? 강대국 중심으로 화석연료 수출이 통제를 할 때 대한에너지 안보 전략은 뭐냐? 그다음 인구 감소에 대한 대비한 탈화석 경제 전략은 뭐냐? 기후 변화에 대한 스마트 시티 전략은 뭐냐? 이런 것들 다 통합해서 거대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이제 뭐 여러분들한테 요청하는 건 아니지만 고민은 좀 해보시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강의는 여기까지 좀 마칠게요. 좀 지루한 얘기들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하고요. 책 꼭 사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생각보다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좀 더 많이 지속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2주, 이번 주 말고 2주 더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사이버 강의,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지금 지난번에 말씀한 신종 코로나 관련돼서 얘기를 들었었지 않습니까? 이게 좀 따뜻한 지역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나마 한국 사회는 좀 잠잠해지는 상태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일어나는 게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 사회가 지금 외부 이렇게 다 국경 봉쇄하고 버틸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냐? 안타깝게 좀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수출입 의존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에너지 수입도 양도 에너지 의존도도 높고요. 식량 의존도도 상당히 높은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내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런 사회에서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과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하려면 어느 정도 균형점을 잡아야 돼요. 그냥 맞고만 있을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또 자영업자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죠.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 원인은 뭐 좀 안타까운 이유들이 많이 있죠. 자영업자 폐업률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정부에서 50조 이상 푼다라고 하는데 또 한계가 있을 거고,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 자영업자는 숫자 비율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국 사회가 이제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해야 되는 상태이죠. 좀 얘기가 좀 많이 번나갔네요. 어쨌든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진행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이버 강의가 좀 더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좀 얼굴을 빨리 뵙고 싶은데 좀 늦어질 것 같아요. 다음 주 강의는 미래학에서 보는 미래의 변화에 대한 전망을 전반적으로 보고요. 또 지식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사회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뭐 4차 산업혁명이 더 좋을까? 여러분들 의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강의를 할까요? 아니면 지식사회를 얘기할까요? 일맥상통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먼저 하고 지식사회를 하는 게 좋을지, 지식사회를 하고 4차 산업혁명을 먼저 하는 게 좋을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겁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한 주 후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